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5, 6월 사례 연습반입니다. 우리 1, 2월까지가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1, 2, 3, 4월이 이제 교육학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에 대한 그 이해와 정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5, 6월은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어차피 이제 교육학 논술이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잘 풀어내고 적용해내는 능력이 이 점수와 이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 6월이 중요한 이유는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교화하고 또 사례에 대한 적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더라도 여러 문제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죠. 사례가 나오면 사례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시켜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5, 6월 사례 연습반은 어떻게 보면 시험과 되게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전체 강의 이제 통틀어서 1월부터 시험까지 전체 강의 통틀어서 5, 6월만큼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런 강의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사례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의 진행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향은 먼저 사례부터 보는 겁니다. 사례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그럼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는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봅니다. 기출은 이제 객관식과 논술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식을 우선 보고, 논술형은 이제 전체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지, 4개의 논점으로 이제 세트로 묶어져 있으니까, 논술형은 좀 후반기에, 5, 6월, 한 6월 정도 후반기에 논술형을 보고, 일단은 객관식 먼저 살펴보고, 후반기에 이제 논술형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인 진행 방향은 사례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객관식 기출 문제, 살핀다. 때로는 가끔 이제, 논술형 문제도 한두 개 이제 살피기도 하는데, 논술형 전체 세트는 이제 후반기에, 그러니까 5, 6월 정도에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요. 요거는 사례를 먼저 보고 개념을 정리하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풀 때,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사례를 풀 때 그 시간이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한 번쯤 보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 계획표가 있으니까 강의 계획표를 잘 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예습하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좀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 개념 설명을 막 3, 4월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뭐 배경 설명하고 이런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뭐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고, 개념은 정리를 해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체로 이제 사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 번 정도 예습하고 들어오시면 좋은데, 예습이라고 해서 뭐 다 외우고 들어올 수는 없고요. 외우고 들어온다는 것도 너무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고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한 번 정도 쭉 훑어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굵직굵직한 것만 이런 게 있지라는 식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훑어보고 들어오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례를 문제 딱 봤을 때 우리는 뭐 처음 어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딱 보고 뭐다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자신의 진짜 실력이잖아요. 보시면서 잘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옆에서 체크해놓고 한 번 정도 더 봐야 되겠다. 그렇게 체크해가면서 내가 요 부분은 개념이 조금 정리가 좀 덜 돼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한 번 정도 보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죠. 개념 정리할 때는 이제 전체는 다 정리를 합니다. 쭉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고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배경을 중심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기 좀 곤란하고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한 바퀴 돌렸다 하는 분들은 이제 나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수업을 보면 좀 두 종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다. 와 이게 문제가 풀리네. 이렇게 또 한편으로 이게 뭐야 이거 안 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면서도 이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볼 때마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초점을 맞추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익숙해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어쩌면 조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강의 자료를 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죠. 그 강의 계획표에 맞춰서 미리 한 번만 살펴보고 오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굵직굵직한 개념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예습하고 들어오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1주부터 이제 8주까지 해서 1주는 교육 과정이죠. 이번 주는 교육 과정 끝납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교육 심리학의 그 일정 파트가 나가는데 한 발달 이론까지 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학습 이론 한 이제 3주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론 한 반 정도 나갑니다. 한 3분의 1 정도 나가겠죠, 그죠? 3분의 1에서 반 정도. 딱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4주째 이제 교육 방법론 그다음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한번 좀 이게 읽어보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부 활동에서는 이제 월화반 같은 경우는 1시 반에 끝나죠.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나머지 시간은 이제 스터디인데 이거는 이론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반이 아니라서 제가 개별적으로 암기하는 암기 테스트는 이론반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공간은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 친구분들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하면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암기 테스트를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카페 주소가 있고요. 참고로 보시고 인강생 분들은 이제 인강생 첨삭을 이 카페에서 하게 되는데 이 5, 6월 인강생이라고 첨삭 카페가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거기 보시면 이제 5, 6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논술 연습. 이 부분에 이제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름하고 전공을 기재해서 수기로 직접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온라인 저기서 이제 기한을 일주일인가 아마 기한을 제가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을 잘 쳐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합격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맨 하단에 스터디가 있습니다. 스터디를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잘 생각하셔서 스터디를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으면 이제 옆에 적어 주시고 기타 무슨 사항 같은 것은 알아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서 요거는 이제 요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는 과제가 나와 있죠. 과제가 이제 사례형인데 이번 첫 번째는 논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간 게 없으니까 교육 과정 하나밖에 낼 수가 없어서 교육 과정 하나만 일단 냈습니다. 요 논점 하나이고 그다음에 1, 3, 5, 7 요렇게 과제가 이제 우리가 4번 첨삭하니까 1, 3, 5, 7 요렇게 4번의 과제가 나갑니다. 1, 3, 5, 7. 근데 가면서 이제 논점이 늘어납니다. 1, 3까지는 아마 논점 하나 정도 나갈 것 같고 3, 5, 7, 1주, 3주, 5주, 7주예요. 그 4번. 5주째는 아마 두세 개 논점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7주째 네 번째 과제는 전체 세트로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과제가 다 나갈 겁니다. 점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하면서 이렇게 과제가 나간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주는 이제 전체 완전 종합 모의고사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이 4월에 공개 모의고사를 봤죠. 4월에
혹시 이제 4월 공개 모의고사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온라인 그 제 사이트에 강의도 개설되어 있고 그 안에 자료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도 한번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시험장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6월 말에 5, 6월 공부를 잘 하셔서 6월 말에 교육학 모의고사 볼 때 나의 교육학 실력을 이제 검증받으러 가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5, 6월에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교육학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6월까지는 교육학이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5, 6월 특히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한 70에서 80% 정도로 끝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반기 공부가 좀 편해지는 거죠. 하반기 먼저 7, 8월이면 거의 이제 하반기죠. 7, 8월, 9, 10월이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7, 8, 9, 1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5, 6월을 조금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학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공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암기 테스트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부가 상당히 잘 돼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5, 6월까지는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뭐 공부했던 분들이든 간에 5, 6월에는 어느 정도 내가 끝내내고 또 어느 정도라서 제가 100%에서 본다면 최소한 70에서 80% 이상은 끝내놓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육학의 면에서는 가능하면 5, 6월에 한 80% 이상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할 때 집에 가서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한번 정리를 잘 해서 어쨌든 문제를 많은 문제를 다루잖아요. 많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이게 5, 6월 반이 모의고사 반은 실제 실전 적응 능력과 새로운 어떤 동향 등을 살펴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문제를 풀고 개념을 정교화시킨다는 면에서 볼 때 5, 6월 참 중요한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점검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례 적용 능력을 높이면서 마지막으로 개념을 좀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5, 6월은 개념을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정리해 놓겠다. 머릿속에 킵시켜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5, 6월 좀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7, 8월부터 여름이고 좀 덥잖아요. 그 전에 5, 6월을 참 잘 보냈으면 좋겠다. 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당부를 5, 6월을 참 잘 보냈으면 좋겠다. 보통 5, 6월은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애매한 시간에서 뭐 새로운 걸 하기도 그렇고 기존에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간을 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틀비틀 할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5, 6월의 승부를 보십시오. 승부를. 남들이 조금 비틀비틀 할 때 이때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죠. 제 소망이지만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제 100%가 다 합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 5, 6월만큼은 확실하게 끝내놓자. 확실하게. 그래서 7, 8월에 좀 편하게 공부하자. 이제 그 정도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 6월 마지막에 이제 아마 전공도 아마 6월 정도에 또 모의고사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 6월 잘 보내서 6월 모의고사 볼 때 그때 내 실력 한번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Thinking Map 자료가 있죠. 요거는 이제 3, 4월 드렸던 자료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갖고 다니시면 갖고 다니시고 옆에다 가지를 좀 쳤어 몇 개 정도 더 가지를 쳐서 구조화 시킬 수 있도록 보는 것도 괜찮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지를 좀 덜 칠 수도 있고 더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데 뭐 필요 없으면 옆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교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재가 이제 요거 핵심 논점 속속이죠. 논점 속속이고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두 책을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객관식과 논술형 기출 분석에 관련 교재고 또 하나는 논점별 모범 답안이죠. 요거 사실 몇 페이지 안 돼요. 논점별 모범 답안 보시면
100여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40페이지인가? 교육학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140페이지만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약하게 해요. 어느 정도는. 예, 조금 더 집어넣고 하다가 이제 책의 분량이 늘어날까봐 뺐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문제하고 이제, 답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는. 예, 이거는 답안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용도로. 우리는 항상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를 하나 정하셔야 되는데, 1, 2월에 사용됐던 기본서, 상하권 돼 있는 거죠. 그거를 기본서로 삼으셔도 좋고, 5, 6월부터 뭐 끝까지, 지금 5, 6월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시험자 갈 때까지 사용해야 될 그 교재를 정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돌립니다. 시험 때 갈 때까지. 이 기본서 상하권을 기본서로 삼고 끝까지 시험자 가셔서 좋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두께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익숙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속속이잖아요. 한 권으로 돼 있는. 핵심 속속을 기본서로 삼아도, 그러니까 정리용으로, 이제는 정리용을 좀 둘 필요가 있잖아요. 정리로 삼아서 좋고, 그 다음에 3, 4월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키워드 속속이라고, 그걸 한 200여 페이지, 방금 안 됐죠, 그죠? 200페이지? 그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삼으셔도 좋고, 어쨌든 세 가지 지금 나왔는데, 첫 번째는 기본서 상하권, 합격지수 상하권하고, 핵심 속속, 단권화된 교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속속 세 개 중에서, 가능하면 이제 5, 6월 정도에는 시험제까지 가져가겠다. 시험제까지 계속 돌리겠다 하는 그 정리된 책을 하나를 선정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어려우면 7, 8월에도 선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핵심 속속으로 정리하시는 분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키워드 속속이 작년 압축 코드였거든. 그게 7, 8월부터 드린 자료예요, 그게. 7, 8월부터 드린 자료도 요거는 일찍 드린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시험자까지 갈 때까지 돌리신 분 한 두 부류로 나누시더라고요. 한 50%, 50% 정도. 근데 키워드 속속은 좀 단점이, 좀 보충해야 될 게 좀 많다는 거.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은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내용을 좀 보충해야 되니까, 그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보충할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뺄 거는 있겠죠, 그죠? 이거는 보고, 뺄 거는 빼고, 보충할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 6월 주교재는, 이 논점 속속이고, 부교재는 기본적으로 이건, 핵심 속속인데,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뭐 기본서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보시던, 이걸 보시던, 아니면 뭐 키워드 속속을 보시던 아무거나 보셔도 되는데, 일단 진도는 뭐 핵심 속속으로 나갈 겁니다. 진도는. 됐죠? 기본서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정리된 책 하나를 정하자. 이렇게. 됐죠?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인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예습을 어느 정도 좀 해오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뭐 불가피하면 뭐 그냥 오시고, 가능하면 한 바퀴 돌리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예습을 잘 얘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니까, 우리가 지난번 했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잊어버립니다, 금방. 한 바퀴만 이렇게 살짝 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그냥 쭉 훑어보고 오겠다. 하나. 두 번째는, 개념을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을 꼭 복습을, 시험 끝난 다음에, 공부를 끝난 다음에, 오늘 강의 끝나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해 주십시오. 꼭 복습을 해서, 이번에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기회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올해 이제 교육학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서,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사례를 보는데, 사례를 보고, 사례를 통해서 이제 개념을 정교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사례에 대한 적용 능력을 익히는 거. 이 두 가지가 목적이라 보시면 되는데, 내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사례를 통해서 정교화시켜 나간다. 두 번째는,
이 사례에 대한 적용 능력을 익힌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5, 6월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 볼 수 있는데, 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책은 빨리 버리십시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객관식 논술력 문제 있잖아요. 한번 보고 빨리 버리세요, 이거. 선생님 버려도 될까요? 그냥 버리세요. 남한테 팔든지. 이거 빨리 보고 책은 가능하면 별로 없어야 돼, 자기한테. 버리고 딱 예를 들어서 기본서 한 권 있잖아요. 이거든 뭐 여러분들 보는 그 정리된 척이든 그거 하나만 잡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거기다가 살을 보태든 빼든 간에 하나만 딱 기본서 하나만 딱 잡아서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논점 뭐 모범 답안이 있더라 한번 읽어보고 그냥 버리십시오. 객관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꾸 이거 매이면 곤란합니다. 객관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요거는 한 번 정도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것만 체크해놓고, 가능하면 빨리 버리시고, 아니면 그거 따로 메모해 놓는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내 주변에 책이 많지 않도록, 이제 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쭉쭉쭉쭉.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실 때는 요거 다 봤잖아요. 보고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남아있는 거 딱 두 개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로 내가 정리한다. 그럼 정리된 책 하나하고, 이거 사례 연습 요거 하나, 두 개만 딱 갖다 놓고,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이거거든요. 이거 사례 연습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연습 용도예요, 연습 용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보면 수학이 여러 가지 문제집을 많이 풀잖아요. 많이 푸는 것은 내가 연습하는 것이고 항상 수학이 기본적인 뭐 정석이면 정석, 그 기본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계속 기본으로 삼고 나머지는 연습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항상 기본서를 중심으로 요렇게 해서 요 시험장에 가져갈 그 한 책 그거를 중심으로 계속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을 많이 쌓아놓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앞에 설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이 교육과정이죠. 뭘 가르칠 것인가라는 거, 이것의 그 영어는 이제 커리큘럼이 되는 것이고, 커리큘럼은 그 어원이 쿠레레가 되는 겁니다. 이 쿠레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사적 의미와 명사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동사적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사적 의미, 명사적 의미, 동사적 의미는 파이너 또는 파이나가 쿠레레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동사적 의미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 의미죠. 명사적 의미는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업에서 따라야 할 교수 요목이다. 코스 오브 스터디죠. 교수 요목, 학과 코스, 교수 요목을 말하는데, 동사적 의미의 쿠레레가 중요한 거죠. 동사적 의미의 쿠레레는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을 과정. 말이 달리면서 체험하는 과정, 경험하는 과정, 말이 달리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 체험, 의미 형성, 반성. 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경험이다, 체험이다, 의미 형성한다, 반성한다. 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실제로 교수학습에서 겪는 경험과 체험, 의미 형성, 이걸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을 쿠레레가 말하고 있는 쿠레레 복귀해야 한다라는 건 동사적 의미로서 교육과정이고,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이다라는 거, 요 정도 킵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 두 번째 개발된 교육과정의 유형, 세 번째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 문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개발 모형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개발 모형에서는 이제 타일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죠? 근데 기본인데 타일러와 관련되는 모형, 타일러와 관련되는 게 벌써 세 번, 두 번 출제됐죠?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조직의 원리,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타일러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만큼 이제 타일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이고, 타일러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이잖아요. 목표 중심 모형 또는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목표 중심 모형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장단점을 물어본다든지 특징을 물어본다든지 요 세 가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목표 관련 부분하고 특징과 장단점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타바 모형은 교사 중심 모형이고 스킬백 위긴센 맥타이에서 위긴센 맥타이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얘 나오고 여기서 얘 나왔죠. 안 나온 게 뭡니까? 이해 모형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해 모형. 그러면 처음에 타일러가 한 2개 나왔죠. 여기서 2개 나오고 또 다른 것에서 또 약간 응용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3번인데 관련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개발 모형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모형 2018학년도에서는 실제 모형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해 모형. 그러면 아이저너 파이나 애플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 건데 이 안에서 개발 모형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이저너하고 파이나 애플은 약간 신교육 사회학 입장이라서 교육의 그 내용 자체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교사 임용 시험에서 약간 껄끄러운 면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선뜻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요 출발점을 연 사람이 파이나거든요, 파이나가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면서 출발점 연 사람이 파이나니까 파이나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저너 두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이나가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한데 어쨌든 이 사람 그 다음에 얘가 이 안에서는 이제 애플이 차순위 얘가 우선순위 파이나 아이즈너 우선순위 그리고 애플이 차순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해 모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시면 개발 모형에서 자 여기서는 타바 모형 스킬백 있는데 타바 모형도 물론 봐야 되는데 스킬백과 위긴센 맥타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스킬백, 위긴센 맥타이는 한번 나왔지만, 나왔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긴센 맥타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모형은 워크는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넘어가시고, 요거, 이 모형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유형, 형태죠. 형태는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즈너가 이렇게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영교육과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이즈너의 분류 방식 그리고 이 공식적 교육과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육과정과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 보이는 교육과정,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 보이는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문서로 돼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잠재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인데 이렇게 보면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는 경험심 교육과정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학문심 교육과정은 발견학습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에 잠재 교육과정 나왔죠. 잠재 교육과정 2번 나왔죠. 2번 나왔어요. 중요해요.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왔죠. 이거 영교육과정은 저는 이 작년에 얘 아니면 얘인데 얘가 더 중요할 것이다.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어디로 나왔냐면 초등에서 나왔어요. 초등교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2번 나오는데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해. 또 중요하다. 이거는 3번 나올 수 있는가?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나오기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서 중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개념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이건 개념 정도를 보시는 거니까 개념 정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과 중심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교과 중심을 한다는 말은 참 미친 짓이죠. 물론 당연히 교과 중심이지만 교과 중심에서 미친 짓이라 하는 거는 방법론 때문에 그래. 방법론이 강의식, 설명식, 암기식이니까. 그렇지만 교과 중심에서는 이거를 교과, 분명 우리는 교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물화생지 교과로 돼 있는데 이 교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통합의 형태가 있거든요. 거기 상관형이라든지 광역형이라든지 융합형이라든지 이건 통합은 할 수 있어. 통합은. 그러면 여기 교과 중심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통합의 형태. 교과를 통합할 때 이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 그거는 체크 표시해서 받으실 필요는 있겠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도 한번 출제됐으니까 이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경험 중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 중심에서도 안에 있는 그 유형 중에서 활동 중심이니 생성 교육 과정이니
중액형 교육과정이니 요거 중액교육과정, 생성교육과정, 활동심 교육과정 이거 유형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받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발견학습이 출제가 됐으니까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 자체는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학문중심 교육과정 요거 한번 체크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한번 체크. 그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 영양중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통합교육과정이 출제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통합교육, 영양중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영양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보시면 교육과정 실제에서는 교육과정 결정 누가 하는가 여기서 지방분권형이 있거든요. 지방분권형 정도 체크 표시해 두시고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이거 전체 앞권입니다. 그렇죠? 3강의 앞권이다. 그 다음에 렌줄의 교육과정 압축 체크 표시 이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재구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교육과정 관련해서 아까 스킬백 SBCD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논점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해서 전체 교육과정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실력에 따라서 별표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요. 실력에 따라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싶으면 쭉 전체로 훑어 나가시고 이제 공부 조금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별표 한 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먼저 보고 그다음에 체크 표시한 거. 그다음에 요령 있으면 체크 표시 안 된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요령을 피워서 선생님처럼 별표만 보고 계속 이것만 계속 볼래요. 이거는 좀 안 돼요.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찍긴 찍지만 신이 아닌 이상 뭐 한두 개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령 피우지 마시고 어차피 마지막에 제가 또 중요한 거 체크해드리거든요. 근데 체크해드리는 데서 다 나와요. 지금까지는 다 나왔어요. 막판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뭐 별표된 걸 외우고 다른 거는 여러 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타일 모형 관련해서 요 두 개의 선정 원리와 조직의 원리가 이미 출제됐고 작년에 선정의 원리, 그 전에 조직의 원리 이렇게 두 개가 출제됐죠.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과 평가는 교수학습은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넘어가고 평가는 평가로 넘어가고 없죠. 그러면 하나 남아 있는 건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표 설정이 아까 타일러에서는 목표 부분, 목표 설정 부분 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목표 설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성과 장단점 정도, 요 정도 세 개 정도 이제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목표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게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목표를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될 것인지 행동적 용어로 진술한다는 것이고 행동적 용어 진술에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장단점, 이 장단점은 나중에 이제 아이젠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교수학습 방법 할 때 또 나옵니다. 그 장단점이라든지, 목표 진술에 준 거, 교육 목표의 기능, 요런 정도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프린트물 잠깐 보도록 하죠. 프린트물의 사례 연습 프린트물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1번 논점, 제가 시간 한 3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자, 바로 떠오르신 분도 계시고, 뭐, 안 떠오르신 분도 계시겠죠. 거기 보시면, 이제, 교육 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준 거다. 김 교사가 교육 목표 진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육 목표 진술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 목표를 진술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 준 거 제시하고, 목표 갖는 기능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교육 목표에서는 첫 번째, 교육 목표 설정 파트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교육 목표 진술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진술해야 될 것인지, 이건 타일러가 얘기한 거예요, 타일러. 그러니까 두 번째, 교육 목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 행동용으로 진술하는 거죠.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하고 그 행동을 충분히 세분화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원리. 구포일실. 구포일실 중에서 이제 구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뭡니까? 능력과 수준의 차가 크므로 그들과 학급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이거 뭡니까? 구포일실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가 갖는 기능 두 가지. 요 기능 두 가지는 이제 사례 없는 거 여러분 생각해서 끄집어내서 써달라는 거죠. 그거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십시오. 자, 블룸의 정의적 행동 목표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예, 첫 번째 거 간반 가조인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과 인격화, 간반 가조인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견이 나뉘죠. 가치화입니다. 두 번째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조직화. 세 번째 거는 그렇지, 인격화. 설명을 이따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 관련된 부분이고 3번부터는 자, 내용 선정, 조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들어가도록 하죠.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 속속을 보시던 아니면 뭐 다른 기본서를 보시던 상관없습니다. 책을 펴보십시오. 자, 목표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핵심 속속은 이제 18페이지입니다. 목표 설정하면 목표의 기능 4가지입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교육 활동의 방향이 정해지죠. 그죠?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모든 후속적인 교육 활동은 1차 방정식을 푸는 활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목표는 교육 활동의 방향을 안내하며 그 후속되는 모든 활동이 그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1차 방정식이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 학습을 전개하게 되니까 내용 선정과 교수 학습의 기준이 된다. 세 번째는 평가할 때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니까 평가 기준이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목표에 어긋나는 활동은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통제한다.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활동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내용 선정과 조직, 그다음에 평가, 교육 활동의 통제. 그 목차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키워드 앞에 있는 목차만 딱 기억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나머지는 대강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진술할 때 준거, 일반 원리, 구포일실. 자, 여기까지가 타일러가 제시한 거죠. 타일러가 제시한 것만 알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 용어다. 행동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목표는 뭐뭐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뭐뭐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두 번째 포괄성이다. 포괄적 행동 특성의 변화죠. 포괄적 행동 특성의 변화. 키워드가 포괄적인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사소한 행동 특성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관성.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목표들은 서로 논리적 일관성 유지해야 된다. 논리적 일관성.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된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할 때 실현 가능한가?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수준에 맞아야 된다. 하나 더 추가하면 학교나 학급 상황에도 맞아야 된다. 우리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뭐 실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험할 수 있는 그 실험실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급 상황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학습자 수준에 맞고 학교 상황에 맞아야 된다. 이게 실현 가능성. 구포일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1번 문제 첫 번째 거는 구체성 맞죠? 그죠? 두 번째 능력 수준의 차가 크니까 그들과 그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자. 이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교육 목표가 갖는 기능 두 가지는 이제 뭐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재 이제 목표 분류입니다. 자, 타일러는 교육 목표를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 내용 차원 또는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 행동 차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목표를 진술하잖아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1차 방정식이 내용 요소, 내용 차원이고 풀 수 있다가 행동 차원, 행동 요소죠. 이원 분류를 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행동 차원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블룸입니다. 블룸은 그 행동 차원을 인지, 정의, 심동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더라. 인지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감반, 가조인,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은 알 필요 없다. 체육과에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인지, 정의 영역 두 가지 보십시다. 이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인지 영역은 지식 우리가 보통 어떤 지식이다 그러면 사실도 있을 것이고 개념도 있고 원리도 있고 방법도 있고 뭐 절차도 있고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지식은 뭐 명적 지식과 방법 지식이 있죠, 그죠? 이런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고 재생하는 것을 지식이다라는 기억. 단순 기억, 어떤 삼탑의 원리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 기억과 재생을 지식이라는 것이고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점점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인지적 영역은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점점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거고 이해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입니다. 포인트는 이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이해다 그러죠. 번역한다, 해석한다, 추리한다. 여기 번해, 추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아까 살폈던 그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개념, 원리, 방법 등을 적용하는 거. 분석은 쪼갠다는 거죠. 나눌 분자, 쪼갤 석자, 나누어서 쪼갠다는 거죠. 여러 부분으로서 분해하는 거. 여기는 요소를 분해할 수도 있고, 관계를 쪼개볼 수도 있고, 조직 원리를 쪼개볼 수도 있고, 종합은 반대죠. 다시 전체를 묶는 거죠. 전체 덩어리로 묶어내는 거, 여러 부분들을 서로 묶어서 결합시키는 것이니까, 요 결합은 창의력과 관련되는 거죠. 창의력.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에서 선택적 비교, 선택적 결합, 선택적 부호화 있잖아요. 그죠? 선택적 부호화, 선택적 비교, 선택적 결합. 선택적 결합 같은 경우는 서로 어우러질 것 같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묶어서 묶는 능력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묶어내는 능력.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창의력. 창의력은 몇 가지 서로 묶어내는 거예요. 등산과 칼을 묶어서 등산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가지 사실을 묶어내는 거를 종합이고, 종합은 창의력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창의력. 그 창의력은 종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보시면 독특한 의사 전달 방법을 만들어낸다, 창안해낸다. 조작 절차 방법을 창안해낸다, 만들어낸다. 추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 도출해낸다. 가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에 해당하는 종합.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평가는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가치 판단. 그 다음 정의적 영역입니다. 감반, 가조인, 감수. 이거는 수동적인 수용이죠. 수동적으로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거고. 반응은 적극적 참여와 만족. 포인트가 참여하고 만족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하는 거. 참여와 만족. 모차르트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귀를 기울인다. 이거는 그야말로 감수 단계고. 그 다음에 반응 단계는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모차르트 음악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들으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 반응 단계죠. 정의적 영역은 감반, 가조, 인은 내면화 정도에 따라서 점점 갈수록 내면화 된다는 거예요. 내면화 된다. 가치화는 가치를 직접 추구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낸다. 포인트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야. 행동으로. 가치화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가치화입니다. 가치를 직접 추구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말 속에는 표현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가치 있다고 표현하고 가치 있다고 다른 사람과 토의할 수 있는 거 이걸 행동한다. 그래서 막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도록 열렬히 권한다.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토의하고 이게 이와 관련된 행위동사예요. 행위동사. 그 다음에 조직화는 비교한다는 거 포인트가 비교하고 일관된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거. 비교해서 일관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격화는 내면화입니다. 완전히 이제 내면화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완전히 내면화된 게 인격화입니다. 내면화, 그래서 인격의 일부가 된 거, 내면화, 인격 일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추어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거,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친구들이 그 음악을 듣도록 열렬히 권한다. 자, 뭔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가치화. 그 다음에 사형제도 자기 신념에 기반해서 사형제도 찬반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해서 일관된 가치체계를 형성하려고 하죠. 뭡니까? 조직화. 포인트를 딱딱 잡으십시오. 포인트를. 그 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여러 활동 통해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격화 이게. 인격화는 이 여러 자신의 신념을 내면화해서 인격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념을 인격화 속에는 보여준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행위동사도 여기 해당되면 내가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내면화해서 인격의 일부가 된 거, 인격화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3번 문항 풀어보실까요? 내용 선택의 원리를 각각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서에 대한 폭넓은 흥미에 함양을 지향하는 목표. 목표 정해졌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뭡니까? 기회의 원리. 두 번째, 김 교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때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여 있죠? 다양한 경험이다.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목표 다 경험의 원리. 일단은 이제 내용 선정의 원리는 내용 선정의 원리가 뭡니까? 기만학습 11,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의 원리,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일경험 다 성과의 원리. 그 중에서 딱 써놓고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권교사는 독서를 지도하고자 한다. 지도에 앞서서 우선 학생들의 여러 특성을 진단해보고 그 특성 중 아동들의 필요와 흥미를 토대로 흥미와 필요잖아. 그죠? 흥미와 필요를 토대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니까 내용 선정 원리 중에서 만족의 원리. 만족의 원리는 포인트가 흥미입니다. 흥미. 그다음 나머지 마지막 부분 학생 수준을 고려한다. 수준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하면 학습 가능성 원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5페이지에 4번 문항입니다. 내용 선정의 원리 두 가지와 그 외 두 가지를 제시하라.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따가 보도록 할까요?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 문항. 자, 내용 선정 원리까지 하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막 진도 나가느라 좀 바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목표 기능 4가지, 그죠? 4가지 있었고, 목표 진술의 준거 구포일실 4개 있었죠. 구포일실. 그 다음에 목표 분류, 인지, 정의, 신동, 인지, 정의, 요거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간반, 가조인 이렇게 다뤘죠. 그 다음 내용 선정의 원리와 조직 원리입니다. 내용을 이제 뽑아와야 되겠죠. 선정하는 거. 선정할 때 기만 학습 11, 기만 학습 11 요렇게 기회 만족 학습 가능성 1목표 다경험 1경험 다성과 저거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회 원리. 작년에 나왔던 게 기회 원리와 만족의 원리 2가지가 나왔죠. 1번 20페이지에 기회 원리,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 포인트가 교육 목표 달성. 교육 목표 달성. 두 번째, 경험 기회. 경험 기회.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험을 하도록 해준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회 원리. 두 번째, 만족의 원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가 포인트입니다. 흥미에 기초한다, 흥미에 기초할 때 학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뽑아올 때, 내용 선정할 때 학생들이 흥미 있는지 없는지 이 흥미를 기준으로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을 만족의 원리다. 그 다음에 학습 가능성, 그야말로 학습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죠? 수준에 맞아야 된다. 수준에. 그 다음 21페이지에 1목표 다경험, 1목표, 하나의 목표를 두 번째 다경험, 여러가지 경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된다. 그 다음에 1경험 다성과, 하나의 경험이 다성과, 여러 성과를 낼 수 있다. 여러 성과. 여러 성과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 성과, 여러 목표, 여러 결과. 하나의 경험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경험 다성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타당성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4번 문항. 우리 반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 학교 활동에서의 적극적 참여 등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성과가 될 것이고, 모의법정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의법정 하나의 경험이죠.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이니까 1경험 다성과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고 모의법정 활동 내용은 가능하면 흥미와 필요, 흥미니까 뭐예요? 만족의 원리다. 만족의 원리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를 제시하라. 그럼 나머지 2가지 또 추가해서 제시해주면 되겠죠. 모범 답안을 보시면, 자, 문제가 지금 내용을 보시면 문제 지문이 김교사가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 선택 원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모범 답안에서는 김교사가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 선택 원리, 첫째 1경험 다성과의 원리다. 설명해 주면 되겠죠. 하나의 학습 경험으로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김 교사가 모의법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 만족의 원리.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에 기초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김 교사가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근거해서 모의법정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만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 외 내용 선정 원리 제시하면 첫째, 기회 원리, 둘째, 학습 가능성 원리. 그죠?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은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5번 문제 답이 뭐죠? 범위 스코프. 6번 문제. 육 번은 뭡니까? 계열성. 오케이. 7번 갑니다. (7번은) 뭡니까? 계속성과 계열성. 이따 설명 다 드립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에서 김교사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열성의 원리로 다시 내용을 다시 재조직해야 되겠죠? 이 교사는 수업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다? 수업 시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거기 문제를 잘 보십시오. 각 교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조직 원리여서 내용 선정 조직 원리로 보면 안 돼요.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뒤에 넘기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뭐지? 그렇지. 블록 타임. 블록 타임입니다. 최 교사. 뭐죠? 사회 시간에 사실을 문학 작품과 함께 가르치고 싶다? 상관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그죠? 상관형. 아직 안 나갔죠. 상관형은, 뭐 틀린 거를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이거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거. 상관형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뭘까요? 네, 수직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 갑자기 A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10번. 뭡니까? 오케이. 수평적 연계. 자, 이렇게 조직 원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내용 선정했으면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겠죠. 조직할 때 수평적 조직 원리, 수직적 조직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수평적 조직 원리에서는 스코프라는 개념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수직적 조직 원리에서 요거 수직적 연계성과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 연계성이 따로 수평적 연계성. 요 수평적 연계는 얘가 이제 수직적인 조직 원리면 여기 수평적 연계는 어디 들어갑니까? 수평적 조직 원리가 되겠죠. 그죠?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 개념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수직적 연계, 수평 연계 둘이 요거 통합성 차이를 잘 알아내. 통합성, 수직적 연계, 수평적 연계. 통합성은 이미 사례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사례 출제되고 요거 타일러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세 가지. 타일러는 내용을 조직할 때는 계계통에 따르라 세 가지를 제시했었는데 이미 계계통 출제가 됐고 그때 사례형이 통합성이 사례형으로 나오고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더 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례형, 통합성, 연계성 빼라. 헷갈릴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연계성 제외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일부러. 연계성 제외라고 말 안 해도 통합성인데 우리는 요거 세 가지가 좀 혼동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통합성 어차피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스코프하고 수직적 연계, 수평적 연계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낮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범위 스코프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 뭐 중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배우게 될 학생들의 그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 특정 시점, 폭과 깊이 요거 결정하는 것을 스코프다, 그죠? 스코프.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교과목 수를 몇 과목을 할 것인가? 각 교과목별로 몇 시간을 할 것인가, 교과목 수와 수업 배당 시간 수,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을 스코프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과목을, 이번에 이제 그 음악 시간인데 타악기가 많은데 그 타악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몇 개의 타악기를 2학년 학생들에게 다루도록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범위와 관련되는 거죠, 스코프.
폭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을 스코프다. 됐죠? 통합성은 포인트가 관련 짓는다. 관련. 서로 여러 가지를 관련 지어서 하나로 묶어내는 거 통합이죠. 관련 지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 통합, 관련이 포인트죠. 그 다음 페이지에 수직적 조직 원리가 있죠. 수직적 조직 원리. 참고로 그 21페이지에 그 내용 선정의 원리에서 6번에 보시면 이제 타당성의 원리도 있잖아요. 그죠? 타당성 원리는 그 예에 보시면 내용이 목표에 타당해야 된다. 목표에 부합돼야 되도록 선정한다. 이겁니다. 내용이 교육 목표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객관식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논술식에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다시 오시면 수직적 조직 원리에서 계속성,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이죠. 동일한 내용 계속 반복. 계열성은 동일한 내용을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 폭과 깊이가 포인트죠. 폭과 깊이, 그 다음에 니은분의 순서, 가르쳐 순서, 폭과 깊이를 결정하고 순서와 짓는 거, 폭과 깊이 결정하고 순서와 짓는 거. 순서를 지을 때는 디귿번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등등 이렇게 순서화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 연계성. 앞에 학습의 종결점이 뒤에 학습의 시작점과 잘 맞물리도록 조직하는 거. 선행학습의 내용과 후행학습의 내용이 수직적 연계니까 이렇게 잘 앞에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앞에 학습의 종결점과 후행학습의 시작점이 잘 맞물리도록, 잘 연계되도록 수직적 연계성. 그죠?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간의 내용의 차가 크면 안 되겠죠. 그죠?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 간의 차가 크면 안 되죠. 수평적 연계성은 수평적으로 잘 연계하는 거죠. A라는 교과목과 B라는 교과목이 있다. 그러면 서로 유사한, 동일한 학년에서 그 다음에 유사한 교과 간의 내용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사회에서도 확률 통계를 배우고 사회에서도 이제 뭐 정보 처리하려면 통계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에서 배우는 통계 내용과 그러니까 수학에서 배우는 통계 내용의 수준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비슷해야 된다. 이게 수평적 연계 됐죠. 그 밑에 플러스에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가보도록 하죠. 5페이지 5번 문항을 보시면 음악 수업 시간에 수업 계획안 작성할 때 관악기의 종류 가운데서 어떤 것까지 다룰 것인지 이건 범위가 되는 거죠. 특정 시점에 가르칠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을 스코프다. 6번에 초등학교 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사실 플러스 역사적 의미, 점점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죠. 따라서 계열성인. 7번 문항 보시면 내용 조직의 원리, 동물 1학년 때 동물 배우고 2학년 때 그 동물들 중에서도 포유류, 조류, 양수류, 어류, 3학년 그 중에서도 또 소화기관, 사계절, 뭐 겨울잠 이렇게 점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동물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동물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계속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 중에서도 또 갈수록 점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순수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순수로 또는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계열성의 원리가 나와 있죠. 그 다음 8번 문제. 매 단원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조직했다는 겁니까? 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조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학습을 심화 발전시킨다. 점점 심화 발전,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는 거죠. 따라서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교사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 준비를 하다 보면 정작 그리기 수업은 제대로 못하고 끝나버려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수가 적다는 거죠.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데 뭐 1시간짜리 2시간, 2시간짜리 3시간짜리로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블록타임이다. 블록타임, 여러 시간을 묶어서 연속으로 수업하는 거, 연속 수업.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최 교사, 저는 사회 시간에 역사적 사실을 이걸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 함께 가르치고 싶다. 문학작품 속에도 역사적 사실이 있고, 역사 속에서도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 사실과 사실을 서로 상관시켜서 사실의 상관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 상관형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김교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직면한 문제는 내용 조직의 원리와 관련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이유는 동일한 내용의 단순 반복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열성의 원리를 고려한다. 계열성의 원리란 어떤 것이다. 네, 다음 이 교사의 고민은 수업시간 운영의 문제다. 정해진 수업시간만 고집하다 보니까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블록타임을 실시한다. 블록타임은 연속 수업이죠. 하루에 묶어서 연속 수업이다. 마지막으로 최 교사는 사회 역사 사실과 국어의 문학 작품을 서로 연관시켜 구성하고자 하므로 상관형 조직이 요구된다. 상관형은 어떠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문제. 1학년 수학 과목 성취도가 80%이던 많은 학생들이 2학년에 들어와서 학업 성취도가 급격히 떨어진 현상이 발생했더라. 내용 조직의 원리와 관련해서 뭘 점검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수직적으로 잘 연계가 되도록 내용을 조직했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수직적 연계성. 그 다음에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개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10번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사회과의 인권 개념 같은 학년 도덕과에서 제시하는 인권 개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내용을 조직했더라. 그러면 어디 해당되는가? 이건 수평적 연계다. 그죠? 수평 연계.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내용 조직 원리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 부분, 여기 들어갈 차례죠. 지금까지 워밍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간단하게 점검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논점 속속을 보십시다. 16페이지입니다. 시간 얼마 안 드립니다. 빨리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쿠렐에 복귀해야 된다라는 거죠. 딱 포인트 잡으면 3번의 의미 형성. 그러니까 쿠렐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 경험, 의미 형성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만 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쿠렐에로 복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6번 문항 보시면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한번 보고 넘기는 겁니다.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 두 가지 이원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교육 목표는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 타일러 주장이죠. 관련 기법은 모두 골라라. 기억번 목표가 상세화되어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가 분명해진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목표는 예컨대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요거는 틀린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은 행동 요소잖아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는 거. 내용이 빠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이런 게 빠졌잖아요. 그죠? 내용 요소가 빠졌죠? 그러니까 D가 교육 목표를 상세화한다는 것은 곧 교육 내용의 가치를 명료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내용 모형의 내용, 브루너의 내용 모형 이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브루너의 내용 모형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 내용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 자체를 명료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이 사람 타일러는 가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 리얼번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적 변화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맞죠? 그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7번 문제. 18페이지에 7번 문제 보십시다. (7번) 문제, 7번, 8번 문제는 교수학습에서 또 나옵니다. 그냥 교수학습에서. 교수학습, 타일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기억법 맞죠? 학습자 행동으로. 리얼번의 행동과 내용 맞죠? 디귿번에 세분화 해야 된다 맞죠? 리얼번의 상황도 제시해야 된다. 이 상황은 메이거입니다. 메이거. 8번에 메이거 수업 목표 진술 방식에 따라서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누락되어 있는가? 메이거는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조준도 또는 조수도, 조건, 준거 또는 수락 기준, 조건, 준거, 행동, 그 도착점 행동, 조준도 이렇게
합니다. 보기를 보시면 재수가 한 자리인 나눗셈에서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행동, 도자점 행동이 나와 있죠. 근데 뭐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 몇 문제 중에서 몇 개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수락 기준 또는 준거가 없다는 겁니다. 준거가 빠졌죠. 그 다음에 9번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조건, 도달 기준, 수락 기준 또는 준거죠. 행동, 명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메이거 진술 방식 말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나눗셈에 30문제 제시될 때 조건이죠. 20문제 이상을 뭡니까? 준거고 풀 수 있다가 행동이죠. 요렇게 진술하는 거 메이거 진술 방식이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십시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타일러 얘기는 저는 일찍이 누구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목표 진술하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진 이원 목표 진술입니까? 내용과 행동이죠. 그랬더니 내용 행동 블룸이 저희들은 그 내용 행동 차원 중에서 어떤 차원을 또 분류했더라? 행동 그죠. 행동 차원을 더 세분화시켜서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을 분류했죠. 근데 이건 객관식 용도입니다. 12번 자, 이 블룸과 크레스월이라는 사람이 같이 해서 동그라 1번 이것도 객관식 용도겠죠. 이게 동그라 1번 보시면 인지적 영역의 분류 준거는 복잡성 그죠.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2번에 하위 수준 인지 능력은 상위 수준 인지 능력을 성취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죠. 3번에 정제 영역의 목표는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 그죠. 간반 가주로 점점 위계화되어 있죠. 4번에 정의적 영역의 목표 분류 준거는 다양성이다. 내면화 정도죠. 내면화 정도.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목표는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과 인격과다. 맞죠? 넘기도록 하죠. 14번에 자,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의 인지적 영역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창의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종합력 16번입니다. 정의적 영역의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인격과 가치관이 일관성있게 내면화 맞죠 그죠? 내면화. 이번에 가치와 서로 다른 가치를 비교한다는 건 뭡니까? 조직화. 수용입니다. 참여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건 뭡니까? 반응이죠. 수용은 수동적인 거니까 조직화해서 가치를 추구하고 행동을 나타낸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가치화죠. 가치화. 22페이지 24번 문제. 다음은 교육과정 구성 절차 중에서 내용의 조직 원리를 기술한 것이다. 이와 관계 깊은 것은 수학에서 배운 표와 그래프의 개념을 자연과의 실험 결과 데이터 해석과 관련 지어서 구성한다면 관련 짓는 거잖아요. 관련 지어서 묶어서 구성하겠죠. 통합성. 그러니까 통합성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관련 지어서 묶는다. 관련 지어서 묶어서. 그 위에 23번 보세요. 수평적 내용 조직의 원리 특성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4번 중학교 1학년의 환경을 주제로 과학교과 내용과 기술가정교과 내용을 서로 긴밀히 관련지어 조직한 이게 뭐예요? 통합성. 포인트가 키워드가 관련지어서 묶어내는 거.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넘기도록 하죠. 24페이지에 29번 단순해서 복잡한 속으로 나간다. 구체적인 것에서 수상적인 것으로 나간다. 계열성이죠. 그 답이 3번이라고 써놨는데 1번입니다. 그죠? 동그라 1번 답 정답만 수정해 주십시오. 해설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개발 모형 들어가도록 하죠.